한겨울의 칼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서울역 광장. 이곳은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채 쓰러져가는 인생들의 종착역이자 새로운 희망을 찾아 떠나는 이들의 출발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철수 씨에게 이곳은 그저 지긋지긋한 현실을 견뎌내야 하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신문지 몇 장을 깔고 누운 그의 퀭한 눈동자는 오가는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을 무심하게 쫓고 있었죠. 성공과 행복을 향해 달려가는 저들의 세상과 실패와 절망의 늪에 빠진 자신의 세상은 결코 만날 수 없는 두 개의 다른 행성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철수 씨의 흐릿한 시야 속으로 무언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잔뜩 경계하며 주변을 살피는 모습. 온몸의 털은 엉망으로 엉겨 붙어 있었지만 꼿꼿한 꼬리와 다부진 체격은 한눈에 봐도 혈통 좋은 진돗 게임을 짐작케 했습니다. 하지만 걔는 어딘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비틀거리는 걸음걸이와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불안한 눈빛. 걔는 잠시 철수 씨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는 깊고 슬픈 눈으로 그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절박함과 간절한 부탁 같은 것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철수 씨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으려 했지만 걔는 이내 고개를 돌려 어둠 속으로 총총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간 수많은 밤 중 하나려니 철수 씨는 다시 차가운 현실로 돌아와 눈을 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날 밤 한 노숙자와 어미 진돗개의 기묘한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이 만남이 어떤 거대한 운명의 서막을 열게 될지 철수 씨는 물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미 개가 남기고 간 작은 생명들, 그 생명들을 지키기 위한 한 남자의 처절한 사투가 곧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추악한 음모와 충격적인 진실은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 것입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과거와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철수 씨의 모습은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와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게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야, 그럼 편안히 앉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의 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역의 수많은 노숙자들 중에서 어미개가 유독 철수 씨를 택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개들의 후각은 인간보다 수만 배에서 수억 배까지 발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훈련된 개들은 사람의 감정 변화에 따른 미세한 호르몬 냄새까지 감지할 수 있다고 하죠. 아마도 어미개는 철수 씨에게서 절망의 냄새뿐만 아니라 그 절망의 밑바닥에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는 온기의 냄새를 맡았을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그 역시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가장이었고 사랑하는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아버지였으니까요. 사업 실패와 연이은 불운으로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미처 꺼지지 않은 작은 불씨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어미개는 본능적으로 그 작은 불씨를 감지하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길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철수 씨는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그저 지독한 허기와 추위에 몸을 웅크릴 뿐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취객들의 고성과 역무원의 호루라기 소리가 뒤섞여 소음을 만들어냈고 멀리서 마지막 열차가 기적 소리를 내며 플랫폼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서울역의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의 심장은 이상하게도 아까 마주쳤던 개의 슬픈 눈빛이 자꾸만 밟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어떤 감정을 건드린 것처럼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렸습니다. 그는 애써 잡념을 떨치려는 듯 거칠게 돌아 누웠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무료 급식소에 가서 또다시 차가운 밥 한 덩이를 얻어먹고 낮에는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매다 밤이 되면 이곳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절망적인 일상. 그에게 내일의 희망이란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철수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내일 아침 그가 눈을 떴을 때 그의 세상은 송두리째 뒤바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던 어미개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리고 그 개의 슬픈 눈빛에 담겨있던 진짜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날 새벽, 희뿌연 여명이 서울역의 유리창을 비집고 들어올 무렵 철수 씨는 익숙한 한기의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온몸을 파고든 냉기는 뼈마디를 시리게 했고 딱딱한 바닥에 눌린 등은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다 무심코 자신의 품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날고해진 점퍼 자락 아래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쥐나 고양이이겠거니 생각하며 손을 내저으려던 그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품 안에는 작고 하얀 손뭉치 같은 것들이 옹기종기 모여 서로의 천에 의지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새끼 강아지들. 어림잡아 대여섯 마리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그제야 철수 씨는 어젯밤 자신을 찾아왔던 어미 진돗개를 떠올렸습니다. 설마 그 개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그는 잠시 멍하니 새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끼들은 어미의 젖을 찾는 듯 그의 옷자락을 필사적으로 파고들며 낑낑거렸습니다. 그 작고 연약한 생명들의 울음소리가 철수 씨의 텅 빈 가슴을 예리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어미개는 어디로 간 것일까? 왜 하필이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신에게 이 소중한 생명들을 맡기고 떠난 것일까? 철수 씨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복잡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녀석들을 어디 조용한 곳에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자신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 처지의 새끼 강아지들이라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꼼지락거리는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미개는 분명 돌아올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은 채 철수 씨는 일단 새끼들을 품에 안고 조금 더 따뜻한 곳을 찾아 역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어미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고픔에 지친 새끼들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고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니, 노숙자가 어디서 개새끼들을 데려와서 시끄럽게 해. 누군가의 날선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철수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묵묵히 그들의 비난을 견뎌냈습니다. 새끼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강아지들은 태어난 직후 어미의 초유를 먹어야만 면역력이 생겨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초유에는 각종 질병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와 영양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죠. 이 중요한 시기를 놓치면 새끼들은 작은 바이러스에도 쉽게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어미를 잃은 새끼들에게는 분유라도 먹여야 했지만 철수 씨의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버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아이들 분유값 좀 보태주실 수 없을까요? 하지만 그의 남루한 행색과 강아지들을 본 사람들은 대부분 고개를 저으며 그를 외면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강아지들을 이용해 동정심을 유발하여 돈을 구걸한다고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을까? 절망감에 휩싸여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 한 중년 여성이 그의 앞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철수 씨의 손에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따뜻한 우유라도 사서 먹이세요. 좋은 일 하시는군요.
그 한마디가 철수 씨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연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고는 곧장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지켜야 할 6개의 작은 생명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어미개가 사라진 것이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새끼 강아지들 안에 그의 잃어버린 과거와 연결된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미개는 과연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철수 씨는 이 연약한 생명들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따뜻한 우유를 사들고 돌아온 철수 씨의 얼굴에는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급한 대로 플라스틱 컵 뚜껑에 우유를 따라 새끼들 입가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새끼들은 아직 젖을 빠는 법밖에 몰랐기에 우유를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낑낑거리기만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철수 씨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버려진 작은 플라스틱 약병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약병을 깨끗이 씻어 우유를 채우고 조심스럽게 새끼들의 입에 물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새끼들이 약병 꼭지를 어미 젖은 양 힘껏 빨기 시작했습니다. 쪽, 쪽 소리를 내며 우유를 빠는 작은 입들을 보고 있자니 철수 씨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차올랐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아니, 잊으려고 애썼던 아버지라는 이름의 감정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딸아이에게 서툰 솜씨로 우유를 먹이던 기억, 밤새 보채는 아이를 안고 방 안을 서성이던 기억, 작은 손가락이 자신의 손가락을 꼭 쥐었을 때 느꼈던 벅찬 감동, 그 모든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스스로를 쓸모없는 인간이라 여기며 살아온 지난 몇 년,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새끼들은 그의 서투르지만 정성 어린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기력을 찾아갔습니다. 배를 채운 녀석들은 이내 그의 품에 안겨 새우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새근새근 잠든 새끼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세상의 모든 시름이 잠시나마 잊히는 듯 했습니다. 강아지들은 생후 3주가 될 때까지는 스스로 배변 활동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보통 어미개가 새끼들의 생식기 주변을 핥아주어 배변을 유도하는데 어미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람이 직접 부드러운 천이나 휴지로 그 부위를 살살 마사지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섬세한 지식이 있을 리 없는 철수 씨는 그저 본능적으로 새끼들을 보살폈습니다. 새끼들이 몸을 떨면 자신의 천으로 덮여주었고 낑낑낑낑 거리면 자장가라도 불러주듯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어설펐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은 서울역의 다른 노숙자들에게도 작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이들도 새끼들을 향한 그의 지극한 정성을 보고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낡은 담요를 가져다 주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신이 아껴두었던 빵을 내밀었습니다. 삭막하기만 하던 서울역 광장에 아주 작고 따뜻한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철수 씨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6 강아지의 아빠로 불리며 동료 노숙자들 사이에서 작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새끼들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그들을 노리는 불순한 시선들도 함께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한 남자가 다가와 그 강아지들 보기 좋네. 한 마리만 나한테 팔아라. 술값이나 하게라며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철수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남자는 끈질기게 달려들었습니다. 실랑이가 벌어지려는 찰나 주변에 있던 다른 노숙자들이 힘을 합쳐 남자를 쫓아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철수 씨는 한시도 새끼들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잠을 잘 때도 새끼들을 품에 꼭 껴안고 잤고 잠시 자리를 비울 때면 믿을 만한 동료에게 새끼들을 맡겼습니다. 그는 결코 이 아이들을 잃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에게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라 절망 속에서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아준 희망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수 씨는 새끼들을 돌보다가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새끼들이 들어있던 낡은 상자 한 구석에 어미 개가 남기고 간 것으로 보이는 낡은 가죽 목걸이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왜 여태껏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의아해하며 목걸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목걸이는 오랜 세월의 흔적으로 닳고 해져 있었지만 안쪽에는 무언가 희미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글씨를 읽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글씨를 확인한 순간 그의 심장은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목걸이에 새겨진 이름, 그것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비밀의 첫 번째 조각이었습니다. 과연 그 낡은 목걸이에는 어떤 이름이 새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낡은 가죽 목걸이 안쪽에 새겨진 글씨는 먼지와 때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는 자신의 거친 소매로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그러자 희미하게나마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글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그의 눈이 글자들을 따라 움직일 때마다 심장 박동은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마침내 모든 글자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철수 씨는 잠시 호흡을 잃었습니다. 그곳에는 별이라는 이름과 함께 작은 글씨로 전화번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바이올리, 그 이름은 철수 씨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아픈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모든 것을 잃고 가족의 곁을 떠나기 전 어린 딸 수연이가 애지중지 키우던 강아지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설마 하는 생각에 철수 씨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세상에 별이라는 이름을 가진 개가 한둘이겠냐마는 그의 가슴 속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걷잡을 수 없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뒷번호, 내 자리가 흐릿했지만 어렴풋이 기억나는 번호와 일치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딸 수연이의 전화번호. 순간 철수 씨의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만약 이 개가 새끼들을 낳고 사라진 이 어미 진돗개가 정말로 수연이가 키우던 그 별이가 맞다면, 그렇다면 왜 별이가 이런 모습으로 자신을 찾아온 것일까? 수연이에게는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이 번호로 전화를 걸어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만에 듣게 될 딸의 목소리가 두려웠고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들키는 것이 끔찍하게 무서웠습니다. 그는 지금 노숙자였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실패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무슨 낯으로 딸에게 연락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철수 씨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진돗개는 한국의 대표적인 토종견으로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강하기로 유명한데 한번 주인으로 섬긴 사람은 평생 잊지 않고 따르는 습성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주인을 찾아 수백 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돌아온 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 개가 정말 수연이의 별이라면 별이는 무슨 이유로 원래 주인이었던 수연이를 떠나 옛 주인의 아버지였던 철수 씨를 찾아온 것일까요? 혹시 수연이가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닐까? 철수 씨의 마음은 복잡하게 얽혀갔습니다. 목걸이의 발견은 실마리인 동시에 더 큰 혼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새끼들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만약 이 아이들이 정말 별이의 새끼라면 그들은 철수 씨에게 손주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핏줄이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딸의 일부와도 같은 생명들이었습니다. 갑자기 새끼들의 무게가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할 책임감이 그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는 목걸이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우선은 이 연약한 생명들을 안전하게 키우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피어난 의심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낡은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딸 수연이의 얼굴이 어릴 적 별이와 함께 해맑게 웃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서울역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낯선 그림자가 철수 씨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험상궂은 인상을 한 남자는 무언가를 찾는 듯 노숙자들 사이를 샅샅이 훑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철수 씨와 새끼 강아지들에게 닿는 순간 남자의 입가에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철수 씨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새끼들을 품 안으로 더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이며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낡은 목걸이가 가져온 미스터리는 이제 철수 씨를 거대한 위험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서울역 주변을 맴돌던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는 박상진이었습니다. 그는 불법 개 농장과 투견 도박장을 운영하는 악명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최근 그는 자신의 사업을 한 단계 더 확장시킬 물건을 손에 넣었습니다. 바로 순수 혈통에 뛰어난 신체 능력까지 갖춘 암컷 진돗개였습니다. 그는 그 개를 이용해 우수한 투견들을 대량으로 번식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산을 며칠 앞둔 그 중요한 시기에 개가 감쪽같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수십억 원이 걸린 사업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자 박상진은 눈에 불을 켜고 개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하들을 풀어 서울 시내 곳곳을 이잡듯 뒤졌고 마침내 서울역에서 비슷한 인상착의의 개를 봤다는 제보를 받고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박상진의 날카로운 눈이 마침내 철수 씨의 품에 안긴 새끼 강아지들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는 새끼들의 순백의 털과 다부진 골격을 보고 자신이 찾던 그 개의 새끼들임을 직감했습니다. 어미개는 찾지 못했지만 이 새끼들만 손에 넣어도 큰 수확이었습니다. 그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철수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그 강아지들 참 똘똘하게 생겼네요. 어디서 나셨소? 박상진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숨길 수 없는 탐욕이 번들거렸습니다. 철수 씨는 본능적인 경계심을 느끼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냥 어미가 버리고 간 놈들입니다. 에이, 이런 귀한 녀석들을 버리고 갈 리가. 내가 좋은 값에 사겠소. 이놈들 데려가서 잘 키우면 돈이 될 놈들이야. 박상진은 지갑에서 두툼한 현금 뭉치를 꺼내 보이며 철수 씨를 유혹했습니다. 그 돈이면 당분간 추위와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을 터였습니다. 잠시 철수 씨의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자 딸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일지도 모르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팔지 않습니다. 내 새끼들입니다. 철수 씨의 단호한 대답에 박상진의 표정이 싹 굳어졌습니다. 놓친 내가 고집은 좋게 말할 때 넘기시지. 다치기 싫으면. 박상진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철수 씨의 팔을 거칠게 잡아채고 새끼들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주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다른 노숙자들이 하나둘씩 철수 씨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봐요. 힘없는 늙은이한테 무슨 짓이야. 당신 뭔데 행패야.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썩 꺼져.
혼자서는 힘없는 그들이었지만 함께 뭉치자 제법 큰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박상진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여기서 소란을 피워 좋을 것이 없다고 판단한 그는 두고 봐. 반드시 다시 찾으러 올 테니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동료들의 도움으로 위기는 넘겼지만 철수 씨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박상진이라는 남자의 등장은 어미개가 사라진 것이 단순한 실종이 아닐 수 있다는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어쩌면 어미개는 저 남자로부터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떠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개의 후각 능력 중에서도 특히 흥미로운 것은 기억의 냄새를 맡는 능력입니다. 개들은 특정 냄새와 관련된 기억을 아주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아마 어미 별이는 아주 오래전 철수 씨가 아직 평범한 가장이었을 때 맡았던 그의 냄새, 즉 안정감과 신뢰의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급한 상황이 닥치자 그 기억 속 냄새를 따라 필사적으로 이곳 서울역까지 찾아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 철수 씨는 박상진의 위협으로부터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 더욱 필사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수시로 장소를 옮겨 다니며 박상진의 눈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역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거대한 위협을 계속해서 피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박상진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 올가미처럼 점점 더 철수 씨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수 씨의 머릿속에서는 또 다른 고민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낡은 목걸이에 새겨진 이름, 그리고 딸의 전화번호. 그는 이 진실을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어야 할까요? 박상진의 위협이 거세질수록 그는 더 이상 혼자 힘으로는 새끼들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딸에게 연락을 해야 할까? 하지만 연락을 한다면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 실패한 아버지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줘야 할까? 그의 마음은 천 갈래에 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낡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던 철수 씨의 뇌리에 섬광처럼 한 가지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철수 씨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기억은 아주 오래전, 그가 아직 건실한 사업체를 운영하던 시절의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어린 딸 수연이가 학교 앞에서 주워온 작은 강아지를 품에 안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빠, 얘 이름은 별이라고 지었어요. 밤하늘의 별처럼 예쁘니까요. 우리 집에서 키우면 안 돼요.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딸의 간절한 눈빛을 이기지 못한 철수 씨는 마지못해 강아지를 키우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 강아지가 바로 별이었습니다. 별이는 수연이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수연이에게 별이는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라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이자 동생이었습니다. 철수 씨 또한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 꼬리를 치며 반갑게 맞아주는 별이 덕분에 큰 위안을 얻곤 했습니다. 가족의 행복이 영원할 것 같았던 시절,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으로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고 집과 재산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올라앉은 철수 씨는 절망감에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고 가정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아내와 다퉜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수연이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아내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수연이와 별이를 데리고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았던 딸의 원망 가득한 눈빛, 아빠는 이제 우리 아빠 아니야. 다신 찾아오지 마. 그 말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 후로 철수 씨는 단 한 번도 딸에게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망쳐버린 자신이 딸의 인생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시킨 채 거리의 삶을 택했던 것입니다. 낡은 목걸이가 되살려낸 기억의 조각들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철수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는 지독한 죄책감과 후회에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조금만 더 강했다면, 조금만 더 현명했다면 이 모든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왜 이제 와서야 이런 끔찍한 기억과 마주해야 하는지 운명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한때 사람들은 개가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고 세상을 흑백으로만 본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들은 제한적이지만 색깔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로 노란색과 파란색 계열을 인식하며 빨간색과 녹색은 잘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죠. 마치 철수 씨의 삶처럼 한때는 총천연색으로 빛나던 그의 인생이 사업 실패라는 거대한 사건을 기점으로 희망을 상징하는 색들을 모두 잃고 잿빛의 흑백 세상으로 변해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잊고 싶었던 과거의 기억과 마주한 철수 씨는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박상진의 위협은 점점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딸에게 연락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이미 자신을 아빠로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자신의 등장으로 인해 이제 막 안정을 찾았을지도 모르는 딸의 삶을 다시 흔들어 놓는 것은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저 술로 괴로운 마음을 달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철수 씨가 술 기운에 잠시 졸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의 품속에서 새끼 한 마리가 낑낑거리며 기어 나오더니 어둠 속으로 아장아장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잠에서 깬 철수 씨는 새끼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주변을 찾아 헤맸습니다. 아까야, 어디 있니? 그의 애타는 목소리가 텅 빈 서울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편 구석에서 작은 그림자를 발견했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없어진 줄 알았던 새끼가 그곳에 있었고 그 새끼의 곁에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어미개의 별이가 있었습니다. 별이가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별이의 모습은 처참하게 그지없었습니다.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과연 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별이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한쪽 다리는 부러진 듯 힘없이 늘어져 있었고 옆구리에는 날카로운 것에 깊게 베인 듯한 상처가 선명했습니다. 상처에서는 끊임없이 피가 흘러나와 주변 바닥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별이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이곳까지 온 듯 새끼의 얼굴을 한번 핥아주고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 별이야. 정신 차려. 별이야. 철수 씨는 절규하며 별이를 흔들어 깨웠지만 별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철수 씨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별이가 그동안 돌아오지 못한 것은 새끼들을 버리고 떠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박상진 그놈에게서 필사적으로 도망치다 이 지경이 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별이는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 와중에도 새끼들이 있는 곳을 잊지 않고 마지막 힘을 쥐어짜 이곳까지 돌아온 것입니다. 지극한 모성애와 옛 주인에 대한 기억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철수 씨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자신은 그동안 별이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술에 취해 무력하게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이는 목숨을 걸고 새끼들을 그리고 어쩌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당장 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수중에 돈 한 푼 없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 좀 살려주세요. 병원비는 제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간절한 외침은 소음처럼 흩어질 뿐 누구 하나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피 흘리는 개와 그 옆에서 울부짖는 남루한 행사에게 노숙자를 그저 불쾌하고 귀찮은 존재로 여기며 피해가기 바빴습니다. 절망의 순간, 철수 씨는 주머니 속 낡은 목걸이를 떠올렸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근처 공중전화로 달려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걸이에 적힌 번호를 하나씩 눌러 내려갔습니다. 수연이의 번호였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누르는 딸의 번호.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마침내 수화기 너머에서 앳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수연이가 아니었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에 철수 씨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다시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하셨으면 말씀을 하셔야죠. 철수 씨는 혹시 번호를 잘못 눌렀나 싶어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수화기 너머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다른 목소리에 그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민서야? 누구 전화야? 그 목소리는 분명 그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딸 수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왜 낯선 여자가 딸의 전화를 받는 것일까? 그리고 수연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개의 청력은 매우 뛰어나지만 특정 소리에 대한 반응은 품종이나 개체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목양견들은 양떼를 모는 호루라기 소리처럼 높은 주파수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사냥개들은 먹잇감의 작은 발소리 같은 낮은 주파수의 소리를 더 잘 듣습니다. 별이가 그 수많은 소음 속에서도 자신의 새끼가 낑낑거리는 소리를 정확히 듣고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어미와 새끼 사이의 특별한 유대감과 더불어 생존과 직결된 소리를 선택적으로 증폭시켜 듣는 진돗개의 뛰어난 청력 덕분이었을 것입니다. 철수 씨는 혼란스러웠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수연이 좀 바꿔주세요. 제가 수연이 아빠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수화기 너머의 여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곧이어 전화기 너머로 두 사람이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전화는 그대로 뚝 끊어져 버렸습니다. 야속하게 울리는 뚜뚜뚜 소리를 들으며 철수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동아줄마저 끊어져 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별이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별이의 숨소리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 그의 등 뒤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기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고개를 돌린 철수 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을 위해 무료급식 봉사를 하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철수 씨에게 말을 걸어온 여성은 무료급식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대학생 민서였습니다. 그녀는 평소에도 말없이 묵묵히 밥을 타가던 철수 씨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노숙자들과 달리 그의 눈빛에서는 쉽게 부서지지 않는 단단한 심지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피 흘리는 개를 끌어안고 울부짖는 철수 씨를 발견하고는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겠어요. 민서는 다급하게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24시간 운영하는 동물병원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는 낯선 이의 갑작스러운 친절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제가 돈이 없습니다. 그의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에는 깊은 자괴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따뜻하게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일단 아이부터 살리고 봐야죠. 제가 아는 동물 병원이 있어요. 원장님이 좋은 분이라 사정을 이야기하면 도와주실 거예요. 민서는 자신의 차를 가져와 철수 씨와 함께 별이를 조심스럽게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새끼 강아지들도 작은 상자에 담아 함께 이동했습니다. 차가 병원을 향해 달리는 동안 철수 씨는 민서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미개가 새끼들을 맡기고 사라진 이야기, 낡은 목걸이에서 딸의 흔적을 발견한 이야기, 그리고 박상진이라는 남자의 위협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민서의 표정은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그 박상진이라는 사람 혹시 인상착의를 기억하세요? 철수 씨가 기억을 더듬어 박상진의 모습을 설명하자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최근 동물보호단체 SNS에서 본 불법 개 농장 운영자에 대한 고발 게시물을 떠올렸습니다. 게시물에 올라온 사진 속 남자의 인상착의가 철수 씨가 설명한 모습과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아저씨, 이 개는 보통 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필사적으로 찾는 걸 보면 분명 특별한 가치가 있는 아이일 거예요. 민서의 말에 철수 씨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별이가 위험에 처한 이유가 자신과 딸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차는 도심 외곽에 위치한 작은 동물병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민서의 연락을 받고 기다리고 있던 수의사가 급하게 달려나와 별이를 수술실로 옮겼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철수 씨는 초조하게 복도 의자에 앉아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수술을 마친 수의사가 지친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상처가 너무 깊고 출혈이 심해서 며칠간은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수의사의 말에 철수 씨와 민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후 수의사가 무언가 생각난 듯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몸에서 이게 발견됐어요. 그가 내민 것은 작은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이었습니다. 동물 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해 소유자의 정보를 칩에 저장하여 체내에 삽입하는 제도입니다. 이 칩만 스캔하면 주인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수의사는 곧바로 스캐너를 가져와 칩에 담긴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에 떠오른 소유주의 정보를 확인한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철수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모니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선명하게 소유주 김수연이라는 이름과 함께 그가 기억하는 딸의 주소와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별이는 정말로 딸 수연이의 개였던 것입니다. 낡은 목걸이에 이어 마이크로칩이라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최근 개들은 늑대와 유전적으로 99% 이상 일치하며 늑대가 가축화되어 개가 되었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개와 늑대가 공통의 조상에서 갈라져 나왔을 뿐 직접적인 조상 후손 관계는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개의 기원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셈이죠. 별이의 충성심과 귀소 본능은 마치 야생의 늑대와도 같은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이 확실해진 지금 철수 씨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딸에게 연락해서 이 모든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하지만 조금 전 딸의 전화를 받았던 낯선 여자와 냉정하게 끊겨버린 통화가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딸은 이미 자신을 잊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의 등장이 오히려 딸에게 상처만 주는 것은 아닐까. 진실의 문턱에서 그는 또다시 깊은 고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마이크로칩을 통해 별이의 주인이 딸 수연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지자 철수 씨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예상이 맞았다는 안도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딸과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민서와 수의사는 그런 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서 주인에게 연락해서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그를 재촉했습니다. 아저씨, 이제 확실해졌잖아요. 따님에게 연락해서 별이가 여기 있다고, 그리고 새끼들도 무사하다고 알려줘야죠. 아마 따님도 별이를 애타게 찾고 있을 거예요. 민서의 말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옳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차마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실패한 아버지, 초라한 노숙자의 모습으로 어떻게 딸 앞에 나설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지난 몇 년간 딸의 인생에서 유령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저 멀리서 행복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짜고짜 나타난 내가 네 아버지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혹시라도 수연이가 자신을 보고 실망하거나 심지어는 원망하며 외면한다면 그는 그 상처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수의사에게 잠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부탁하고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뜨거운 머리를 식혀주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어두었던 가족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고 활기 넘쳤던 자신과 아름다운 아내, 그리고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수연이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 그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남자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그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복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원망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왜 지키지 못했는가? 왜 그렇게 어리석게 모든 것을 잃어야만 했는가? 후회의 눈물이 그의 거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얼마 후 마음을 정리한 철수 씨가 다시 병원 안으로 들어왔을 때 민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맞았습니다. 그녀는 철수 씨의 손에 따뜻한 커피를 쥐어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대신 연락해 드릴까요? 아저씨가 힘드시면 제가... 철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직접 부딪혀야 할 문제였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는 민서에게 휴대폰을 빌려 다시 한번 수연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제발 수연이가 직접 전화를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지만 그의 바람과 달리 전화를 받은 것은 또다시 아까의 그 낯선 여자 민서였습니다. 또 당신이군요. 아까는 수연이 아빠라고 하시더니 무슨 용건이시죠? 여자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한층 더 차갑고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철수 씨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수연이 아빠 맞습니다. 지금 수연이가 키우던 개 별이가 많이 다쳐서 병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끼도 낳았고요. 이 사실을 수연이에게 꼭 좀 전해주십시오. 수화기 너머의 여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철수 씨는 그녀가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진돗개는 주인 외의 사람에게는 좀처럼 곁을 주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들의 충성심은 때로 배타성으로 나타나기도 해서 주인을 지키기 위해 낯선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진돗개의 특성을 아는 사람이라면 별이가 생판남인 철수 씨에게 의지했다는 사실을 쉽게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수연이에게 전해는 볼게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수연이 지금 아빠 이야기만 나와도 무척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다시 끊겼습니다. 철수 씨는 허탈한 마음으로 휴대폰을 민서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용기는 결국 차가운 벽에 부딪히고 만 것 같았습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딸이 자신을 찾아오기를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조용히 사라져야 할까요? 철수 씨가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 그의 등 뒤에서 또 다른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병원 밖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바로 박상진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 병원까지 쫓아온 것일까요? 딸과의 통화가 냉정하게 끊긴 후 철수 씨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빠 이야기만 나와도 무척 힘들어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 한마디가 그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수연이는 아직도 자신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긴 그럴 만도 했습니다. 한창 예민한 사춘기 시절 아빠라는 존재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술에 절어 가정을 파괴했고 결국 아무런 말도 없이 딸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죄인이었고 딸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병원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갓 태어난 새끼 강아지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작고 연약한 생명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서로의 몸을 부비며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신의 손주나 다름없었습니다. 딸 수연이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어릴 적 수연이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들은 그에게 부끄러운 현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아빠 보호자가 되어줄 자격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박상진 같은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길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마저 스쳐 지나갔습니다. 물론 그는 곧바로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무능하고 초라할지언정 이 생명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이 아이들을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아비로서 할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이자 속죄의 길이었습니다. 엇갈린 마음속에서 그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딸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과 딸을 볼 낯이 없는 마음이 그의 내면에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진돗개를 포함한 많은 개들은 사람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주인의 표정, 목소리 톤, 심지어는 채취의 미세한 변화를 통해 주인의 기쁨, 슬픔, 분노 등의 감정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별이와 새끼들도 철수 씨의 이런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새끼들은 평소보다 더 칭걸거렸고 마취에서 깨어난 별이는 깊은 신음을 내뱉으며 불안한 눈빛으로 철수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철수 씨는 그런 별이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괜찮아, 별이야. 내가 있잖아. 내가 어떻게든 너희들을 지켜줄게. 그것은 별이에게 하는 말이자 동시에 흔들리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지만 수연이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희망의 불씨마저 사그라드는 듯했습니다. 역시 딸은 자신을 완전히 잊은 것이라고, 아니, 지워버린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민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저씨, 어제 그 박상진이라는 사람에 대해 좀 더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훨씬 더 악질적인 인간이에요.
불법 투견 도박은 물론이고 훔친 혈통견들을 강제로 교배시켜서 비싼 값에 팔아넘기는 일도 서슴지 않는데요. 아마 별이도 그런 목적으로 민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병원 문이 거칠게 열리며 일단의 무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중심에는 박상진이 있었습니다. 그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철수 씨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영감, 여기서 숨바꼭질하고 있었구만. 내 개랑 내 강아지들 순순히 내놓으시지. 박상진의 뒤에는 건장한 남자 2명이 위협적으로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철수 씨가 병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몰래 지켜본 뒤 하룻밤을 기다렸다가 아침이 되자마자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병원 안에 작은 소란에 수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나왔지만 험악한 분위기에 눌려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철수 씨는 자신도 모르게 새끼들이 담긴 상자를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이 이전과는 다르게 아주 차갑고 단단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한 순간 그의 안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질 수 있는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박상진이 어떻게 병원까지 쫓아왔는지 의아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에게는 자신만의 정보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역 일대의 불황자들과 정보원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별이와 비슷한 개의 행방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노숙자가 젊은 여자와 함께 피 흘리는 진돗개를 채태워 병원으로 향했다는 결정적인 제보를 입수한 것입니다. 그는 밤새 병원 주변에 잠복하며 기회를 엿보다가 아침이 되어 인적이 드문 시간을 노려 무리를 이끌고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박상진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별이는 단순한 진돗개가 아니었습니다. 전국 진돗가의 품평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챔피언견의 직계후손으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귀한 혈통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후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수연이에게 접근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개를 좋아하는 사람인 척 환심을 산 뒤 교배를 시켜보자며 별이를 잠시 데려갔다가 그대로 잠적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수연이는 별이를 잃어버린 후 경찰에 신고도 하고 백방으로 찾아다녔지만 허사였습니다. 박상진은 별이를 자신의 비밀 개 농장에 가두고 최고의 수컷 투견과 강제로 교배시키려 했습니다. 그의 계획대로라면 별이가 낳은 새끼들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투견으로 길러져 그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달리 별이는 영리하고 강인했습니다. 출산을 며칠 앞두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필사적으로 농장의 철조망을 뚫고 탈출한 것입니다. 박상진의 추악한 계획은 그렇게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탈출한 별이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었고 마침내 이곳 병원에서 별이와 새끼들을 찾아낸 것입니다. 영감,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좋게 말할 때 내놔. 안 그러면 이 병원 오늘 피바다 되는 수가 있어. 박상진은 수의사와 민서를 위협하며 철수 씨를 압박했습니다. 수의사와 민서는 공포에 질렸지만 철수 씨의 앞을 막아서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들 뭔데 여기서 행패야.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야. 민서가 용감하게 소리쳤지만 박상진의 부하 중 한 명이 그녀의 휴대폰을 거칠게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박상진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경찰, 걔들이 오기 전에 상황은 다 끝나. 이게 내 소유라는 증명서도 있어. 당신들이야말로 남의 재산을 훔친 도둑놈들이지. 그가 내민 서류는 교묘하게 위조된 양도 계약서였습니다. 법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상황은 복잡해지고 그 틈을 타 개들을 빼앗아 달아날 속셈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절망적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힘도, 돈도, 법도 모두 저 악당의 편인 것 같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새끼들을 품에 안고 벌벌 떠는 것뿐이었습니다. 개 품종 중에는 원시, 견종, 프리미티브 덕 브리드로 분류되는 종들이 있습니다. 시박견, 알래스칸 멜러뮤트, 그리고 진돗개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들은 다른 견종들에 비해 늑대의 유전적 특성을 더 많이 간직하고 있어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고 야생적인 본능이 살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별이의 놀라운 탈출과 귀소 본능은 바로 이런 원시적인 강인함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순간 수술을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던 별이가 병실 침대에서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마취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몸이었지만 자신의 새끼들과 철수 씨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입니다. 별이는 다리를 절뚝이며 수술실을 나와 박상진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의 털을 곤두쓰고 이빨을 드러낸 별이의 모습은 비록 상처투성이었지만 맹수의 위용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박상진은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코웃음을 치며 부하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꼴의 어미라고. 저것도 같이 잡아가? 부하들이 별이를 잡기 위해 다가서는 순간 철수 씨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새끼들이 든 상자를 민서에게 맡기고는 박상진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차가운 분노와 결연한 의지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만둬라. 이 짐승만도 못한 도마. 철수 씨의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병원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놈이 이 아이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는 날엔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너를 막을 것이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한 남자의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그것은 한때 모든 것을 포기했던 실패자가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일어선 한 명의 아버지로서 내지르는 포효였습니다. 철수 씨의 예기치 않은 저항에 박상진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영감, 노망났어. 내 목숨값이 얼마나 한다고 나를 협박해. 그는 철수 씨를 조롱하며 밀쳐냈지만 철수 씨는 비틀거리면서도 다시 일어나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깡마르고 볼품없는 체구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의 눈빛만은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박상진 같은 부류의 인간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강인한 빛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다. 넌도. 명예도, 가족도. 그래서 더 이상 잃을 게 없지. 하지만 저 아이들은 안 된다. 저 아이들은 내 마지막 남은 희망이고 내 딸의 분신이다. 그러니 날 죽이기 전에는 절대 데려갈 수 없을 것이다. 철수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얽매여 주저앉아 있는 무기력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별이와 새끼 강아지들은 그의 텅 비었던 가슴에 아버지라는 이름을 다시금 새겨주었고 그는 이제 그 이름의 무게를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이런 변화는 민서와 수의사에게도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수의사는 조용히 경찰에 신고할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민서는 휴대폰 대신 병원 전화로 동물보호단체에 다급하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상황이 자신들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자 박상진의 표정이 점점 흉악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는 시간을 끌면 불리해진다는 것을 깨닫고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뭘 꾸물거려. 저 영감 치우고 개랑 강아지들 싹 다 챙겨. 부하들이 철수 씨에게 달려드는 순간
상처 입은 별이가 절뚝거리면서도 용맹하게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철수 씨 또한 늙고 병든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움직임으로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그는 건장한 사업가였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강했던 남자였습니다. 세월과 절망이 그의 몸을 쇠약하게 만들었을 뿐 그의 내면에 잠재된 부성애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통 개들은 인간보다 통증을 잘 참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야생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바로 공격의 대상이 되는 생존 본능 때문이라고 합니다. 별이가 심각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본능적인 인내력과 함께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의 초인적인 모성애가 발현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수적으로나 완력으로나 철수 씨와 별이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부하 중 한 명이 별이를 거칠게 걷어차고 다른 한 명은 철수 씨의 복부를 강하게 가격했습니다. 컥! 소리와 함께 철수 씨는 바닥에 쓰러졌고 그 틈을 타 박상진이 민서가 들고 있던 새끼 상자를 빼앗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된 바로 그 순간 병원 문이 활짝 열리며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아빠! 떨리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철수 씨의 딸 수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쓰러져 있는 아버지와 그를 지키려는 듯 으르렁거리는 별이 그리고 이 모든 아수라장을 번갈아 보며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민서의 전화를 받고 아빠의 이야기라는 말에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렸던 그녀. 하지만 밤새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다시 한번 걸려온 민서의 전화, 별이가 많이 다쳤다는 말과 아버지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다급한 목소리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이곳으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몇 년 만에 마주한 아버지의 모습은 그녀가 기억하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남루하노스가림. 깡마른 얼굴, 그리고 깊게 팬 주름, 하지만 자신과 별이 그리고 그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던지는 그 모습 속에서 그녀는 아주 오래전 세상에서 가장 든든했던 어린 시절의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빠! 수연이의 외침과 함께 병원 안의 시간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이 극적인 부녀의 재회가 과연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연이의 등장에 박상진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수연이의 등장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철수 씨에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는 딸에게 이런 끔찍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복부를 맞은 충격으로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습니다. 박상진 역시 예상치 못한 인물의 등장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는 수연이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순진한 여대생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런 험한 곳에 제 발로 찾아올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당황은 잠시였습니다. 그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누구야? 우리 별이 원래 주인이잖아. 마침 잘 왔네. 이 영감님이 네 개를 훔쳐서 팔아먹으려고 하던 참이었어. 내가 간신히 막았지 뭐야. 박상진은 순식간에 말을 바꾸어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피해자인 척 연기하며 모든 죄를 철수 씨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수연이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박상진과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녀는 박상진의 말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몇 년 만에 나타난 아버지의 행사액이 워낙 남루했기에 그의 말을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수연이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원망과 그리움, 연민과 혼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딸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자신의 무력함을 곱씹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조금만 더 당당한 모습이었다면 딸이 저런 악당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박상진은 수연이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쐐기를 박으려 했습니다. 수연 씨, 이 개랑 강아지들은 원래 당신 거잖아. 야, 이리 와서 찾아가. 그리고 이 영감은 내가 경찰에 신고해서 콩밥 좀 먹여줄게. 그는 인심 쓰듯 말하며 새끼들이 든 상자를 수연이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수연이가 새끼들을 받아드는 순간 이 모든 소동의 소유권은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넘어올 것이고 철수 씨는 절도범으로 몰려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철수 씨가 마지막 힘을 다해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그 사람 말 믿지 마라. 저놈이 별이를 훔쳐갔던 거야. 힘없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진실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쪽은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무능한 아버지, 다른 한쪽은 친절한 척 접근했다가 자신을 속인 사기꾼,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개의 시야각은 인간보다 훨씬 넓어서 보통 240도에서 270도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두 눈이 정면을 향해 있는 인간의 시야각은 약 180도 정도입니다. 수연이가 혼란 속에서 눈앞의 상황밖에 보지 못하고 있을 때 어쩌면 더 넓은 시야를 가진 별이는 이 모든 상황의 본질, 즉 누가 진짜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명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별이는 수연이의 등장에 잠시 꼬리를 흔드는 듯했지만 이내 박상진을 향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별이는 박상진이 수연이에게 다가서려 하자 더욱 거세게 으르렁거리며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마치 이 사람은 위험해, 가까이 오지 마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주인을 향한 충성심과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이 뒤섞인 행동이었습니다. 별이의 그런 행동을 본 수연이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별이는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동물이었습니다. 별이가 저토록 경계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나쁜 사람일 것이라는 믿음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는 박상진이 내미는 상자를 받지 않고 대신 쓰러져 있는 아버지에게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괜찮아?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연이의 선택에 박상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계획이 틀어지자 그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이 진짜 말이 안 통하면 힘으로라도 뺏어가야지. 전부 다 끌어내. 박상진의 명령에 부하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와 수연, 민서와 수의사, 그리고 상처 입은 별이 수적으로 절대적인 열세였습니다. 병원이라는 고립된 공간 안에서 이들은 이제 거대한 폭력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박상진의 부하들이 철수 씨와 수연이에게 달려드는 절체절명의 순간 병원 밖에서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꼼짝 마. 꼼짝 말라고. 고함 소리와 함께 병원 문을 박차고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서울역의 노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강목과 쇠 파이프 등 급하게 구한 듯한 무기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사액은 남루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동료를 지키기 위한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선두에 선 것은 평소 철수 씨와 가장 가깝게 지내던 초혜 씨 아저씨였습니다. 이 개만도 못한 놈들아. 우리 김씨 형님한테 무슨 짓이야. 최 씨 아저씨가 소리치며 박상진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박상진과 그의 부하들은 갑작스러운 난입에 당황하여 우뚝 멈춰 섰습니다. 노숙자들이라고 해봐야 오합지졸에 불과했지만 그들의 예상치 못한 기세와 수에 압도당한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이 모든 것은 민서의 기지 덕분이었습니다. 민서는 박상진 일당이 쳐들어왔을 때 동물보호단체에 연락하는 동시에 서울역 무료급식소 소장에게도 몰래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울 동물병원으로 와주세요. 철수 아저씨가 위험해요. 문자를 받은 소장은 곧바로 급식소에 있던 노숙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평소 철수 씨의 따뜻한 마음씨와 강아지들을 향한 지극한 정성에 감화되었던 노숙자들은 그가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자 너나 할 것 없이 발 뻗고 나섰습니다. 그들에게 철수 씨는 더 이상 그냥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삭막한 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온기를 나누었던 소중한 동료이자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동료를 구하기 위해 한달음에 달려온 것입니다.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무시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이타주의라는 행동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개체를 돕는 행동이죠. 이는 보통 혈연 관계나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역 노숙자들의 행동은 바로 이런 집단적 이타주의의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노숙자라는 공통의 정체성 아래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 유대감이 위기의 순간에 집단 행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조력자들의 등장에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박상진 일당은 수적으로 불리해지자 슬슬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병원 밖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수의사가 몰래 신고한 경찰이 마침내 도착한 것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끝났음을 직감한 박상진은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튼 수연이에게 달려들어 그녀를 인질로 삼으려 했습니다. 다들 비켜. 안 비키면 이 여자 다쳐. 하지만 그의 손이 수연이에게 닿기 직전 철수 씨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었자 그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내 딸에게서 손대. 아버지의 필사적인 저항에 박상진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최 씨, 아저씨와 다른 노숙자들이 달려들어 그와 그의 부하들을 덮쳤습니다.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이 박상진 일당을 모두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동물 학대 및 절도, 폭행, 협박 등의 혐의였습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병원 안에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정적이 흘렀습니다. 철수 씨는 긴장이 풀리자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곁으로 수연이가 다가와 조용히 그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아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불러보는 아빠라는 이름. 그 한마디에 철수 씨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오해와 원망이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들 부녀에게는 새로운 시작만이 남아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던 박상진이 갑자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마지막 저주와도 같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끝날 것 같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기나 해. 그의 말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운영하던 불법 사업의 배후에는 상상도 못할 거대한 세력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사업에 흠집을 낸 철수 씨와 그의 주변 사람들을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과연 철수 씨와 수연이는 이 거대한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철수 씨와 수연이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년이라는 시간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단단했습니다. 수연이는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철수 씨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을 태운 민서의 차는 동물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별이와 새끼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말끔하게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인 별이가 그들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별이는 수연이의 품에 안겨 한참 동안 얼굴을 부비며 그동안의 그리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는 철수 씨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부드럽게 핥았습니다. 고마움과 신뢰가 담긴 행동이었습니다. 새끼들 역시 건강하게 잘 있었습니다. 어미와 재회한 새끼들은 더욱 활기차게 어미의 젖을 빨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광경을 보고 있자니 방금 전까지 있었던 끔찍한 일들은 모두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연이는 철수 씨에게 자신의 집으로 함께 가자고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지내지 마. 우리 집으로 가. 예전처럼 다시 함께 살자. 하지만 철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아직 그럴 자격이 없어. 내 엄마와 너에게 지은 죄가 너무 크다. 염치 없이 내 집에 들어갈 수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깊은 죄책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딸의 인생에 또다시 짐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수연이는 그런 아버지가 안타까웠지만 그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은 아버지가 머물 작은 쉼터라도 알아봐 주기로 하고 두 사람은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야 됐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은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연이는 매일같이 아버지가 있는 곳을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고 별이와 새끼들을 돌보았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부녀의 관계는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위협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구속된 박상진은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끈질기게 합의를 시도해 왔지만 수연이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익명의 협박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고 낯선 사람들이 수연이의 집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박상진의 배후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개들은 종종 인간이 감지하지 못하는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능력을 보입니다. 지진이나 화산 폭발 같은 자연재해 전에 불안한 행동을 보이거나 낯선 사람의 악의적인 의도를 본능적으로 파악하기도 합니다. 이는 뛰어난 청각과 후각으로 미세한 환경 변화나 호르몬 변화를 감지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별이는 부쩍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창밖을 보며 이유 없이 으르렁거리거나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지저댔습니다. 철수 씨와 수연이는 그저 낯선 환경 탓이려니 생각했지만 사실 별이는 보이지 않는 위험의 냄새를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이가 운영하는 작은 공방에 괴한들이 들이닥쳐 모든 것을 부수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명백한 보복이자 경고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들을 특정할 증거를 찾지 못해 수사는 진척이 없었습니다. 수연이는 극심한 공포에 떨었고 철수 씨는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아 괴로워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딸이 위험에 빠졌다는 생각에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딸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사라지는 것. 그는 수연이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수연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 때문에 네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가 없구나. 부디 아빠는 잊고 너의 행복만 생각하며 살아다오. 별이와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 멀리서나마 항상 너를 응원하고 있을게. 다시 한번 미안하다. 사랑한다.
너의 아버지로부터 편지를 남긴 철수 씨는 모두가 잠든 새벽 조용히 짐을 챙겨 떠났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다시 서울역이었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결국 그곳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그의 앞을 막아서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박상진의 부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수 씨가 도망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감, 우리랑 같이 갈 데가 있어. 우리 보스께서 당신을 아주 만나고 싶어 하시거든. 절망적인 상황, 사방이 막힌 막다른 골목. 철수 씨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낡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습니다. 그 번호는 바로 딸 수연이의 번호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연락이 과연 딸에게 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운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수연의 전화기에서 익숙한 벨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박상진의 부하들이 철수 씨에게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마지막까지 거친 욕설과 함께 그의 손에서 휴대폰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액정이 산산조각 났지만 통화 연결은 끊어지지 않은 채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철수 씨의 고통스러운 비명과 괴한들의 위협적인 목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잠결에 전화를 받은 수연은 순식간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빠, 아빠, 무슨 일이야? 그녀의 절규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허망하게 흩어졌습니다. 철수 씨는 저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흐릿해지는 시야 속으로 서울역의 거대한 시계탑이 마지막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 사랑하는 딸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었으니 이제 여한이 없다고 생각하며 눈을 감으려던 바로 그 순간 거기 멈춰 어디선가 날카로운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은 민서와 동물보호단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에는 초혜 씨 아저씨를 비롯한 수십 명의 서울역 동료들이 소의 파이프를 들고 결연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수연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은 민서가 곧바로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통화가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를 되살린 기적이었습니다.